북미 양국이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비핵화 상응 조치 일환으로 거론돼 온 연락사무소 설치 준비 협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성사여부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뒤 석 달가량 하락세를 유지하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 15일부터 연이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전시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진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노조활동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안광환 전 MBC 사장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김 전 사장 등은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대구 포정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목욕탕에 있는 건물 4층 배전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대설특보는 현재 강원도에만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내리는 눈발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오후 3시 이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비는 퇴근길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북미 회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하노이에서 미국 측과 의제와 합의문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베이징에 도착했다면서요? 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평양발 고려 항공을 타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혁철 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건데요.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반에 출발하는 베트남 항공을 이용해 하노이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철 특별대표는 하노이에 도착한 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김 대표와 비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첫 실무 협상을 하고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 실무 협상에서는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노이에서 이어질 2차 실무 협상은 이견을 좁히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20일쯤 워싱턴을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만약 20일에 출발한다면 북미 실무 협상은 이르면 22일쯤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의 연락 담당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돼 온 국교 정상화의 초기 신호탄격으로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 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2명의 고위급 외교 소식통은 북미 간 연락관들의 교환이 진전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CNN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서 파견될 것이라면서 관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대구 포정동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입니다. 네, 불이 난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있는 대보상가입니다. 지상 7층짜리 건물인데 목욕탕이 있는 4층 계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전 7시 10분쯤 시작됐고 20분쯤 지난 7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50대와 6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1명이 온몸에 2, 3도의 화상을 입어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당시 목욕탕에는 2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숨진 사람들과 중상자는 모두 4층 남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7층 규모로 1, 2층은 상가, 식당 등 상가가 들어서 있고
5층에서 7층까지는 100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 때문에 대피하는 과정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6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등 14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상자가 더 있는지 현장을 확인 중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열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이 기존에 해오던 교역과 투자, 건설,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반도체, 국방,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할 공동 성명도 채택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대전시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손 의원 고발장에 적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목포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내린 한방눈에 시민들이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제설 작업은 미리 진행이 되면서 빙판길 교통사고는 접수된 게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교환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점심시간인데요.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혹시 눈길 때문에 약속에 늦을까 지하철을 찾는 승객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신도림역의 경우 평소보다 이용자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한때 한방눈으로 변했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소강 상태입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얼어붙은 곳이나 눈이 쌓여 미끄러운 곳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눈길 교통사고가 신고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예보보다 일찍 내린 눈으로 서울 출근길이 큰 혼란을 빚었는데요. 오늘은 당국의 대응이 빨리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비상근무 2단계로 들어가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9시부터는 인도와 이면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붐비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눈이나 비 예보가 없어서 큰 정체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한방눈에 수도권 공항에서는 항공편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오늘 오전까지 인천을 출발하는 항공편 104대가 눈과 얼음 제거 작업 등으로 늦게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공항 역시 제빙 작업과 기상 악화 때문에 항공편 6대가 결항하고 39편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공항 측은 앞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지연이나 결항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지방에 이렇게 한방눈이 내리면서 많은 좌충우돌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설주의보는 조금 전에 해제가 됐고 오후부터는 눈도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팀 연결해서 앞으로 눈 상황, 전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예상대로 한방눈이 쏟아졌는데요. 눈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지금까지 서울에는 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에 충남 당진에 5.5cm, 홍성 5.3cm, 수원에 3.9cm의 눈이 왔고 평창 등 강원 상간은 6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은 대부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네, 예상대로 제법 많은 눈이 내린 건데요. 오후부터는 눈이 점차 약해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발이 점차 약해지고 있어서 눈 상황이 더 악화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조금 전 11시 30분을기에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강원도에만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 2에서 5cm, 강원 영서와 서울 경기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오후 3시 이후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자, 오늘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잖아요. 또 정월 대보름입니다. 날씨가 좋지는 않은데 밤에 대보름달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눈비가 그친 뒤 밤에는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에 따라서 정월 대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조금씩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슈퍼문이 될 정월 대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 오후 7시 46분 떠서 자정 이후 가장 높게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이례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종교적, 양심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무죄 판결도 잇따랐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인 양심을 근거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린 건데요. 28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A씨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미 현역으로 군복무를 끝낸 데다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A씨의 병역 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인지 심리했는데 비폭력과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영상 등을 보며 생명을 빼앗는 것이 끔찍한 잘못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인이 돼서 입대 거부를 결심했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결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적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확신한 뒤 회관 관리병으로 자원해서 근무했습니다. 또 폭력에 시달리던 후임병이 탈영해 동료 병사들이 처벌받는 일까지 목격하면서 A씨는 양심에 반해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제대한 이후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그동안 14번이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A씨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 훈련을 피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념이 형성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1심 판결인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MBC 임원진 4명에 대해서 내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권재용, 백종문 전 MBC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 4명을 노조원 부당 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MBC 대표이사 시절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과 함께 MBC 제일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는 김장겸 당시 MBC 대표이사가 백종문 전 부사장과 함께 제일노조 조합원 9명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보냈는데요. 검찰은 이들 4명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노조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 인사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임원회의 당시 본부장들에게 보직 간부들은 노조를 탈퇴하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발언해 노조 탈퇴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사장 등 4명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들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며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노조원이어서가 아니라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용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지영 검사의 미투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정작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방식 달라진 게 없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현직 검찰총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우선 이 정면 비판에 나선 현직 검사는 누구고요? 또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판에 나선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입니다.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가 문제 삼는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현직 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후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오다가 지난해에는 은폐 의혹이 있는 간부들을 수사해달라며 직접 중앙지검에 고발장까지 접수했습니다. 네, 임 부장검사가 문제 제기에 나선 거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물증까지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임은정 부장검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직 내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메일을 비롯해 고발 뒤에 이뤄진 고발인 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하면서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요. 징계시효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징계시효가 넘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고발인 진술조서도 일부 공개했는데 검찰 측 질문 내용을 보면 계속되는 조사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조직 내 성폭력 은폐 의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를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징계나 수사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느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한 이후 임 부장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 질문을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직무유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자, 또 이와 함께 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검찰 간부들을 실명으로 공개해서 비판하기도 했죠. 네, 임 부장검사는 어제 경향신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에서 임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 간부 일부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요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조직 문화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이처럼 실명 비판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적한 그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죠. 이 검찰 간부들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돼서 검찰 내부 아무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앞서 지난해 서지영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에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석 달 동안 수사한 결과 전현직 검사 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게 사실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성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남부지검 검사 성추행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는 했지만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가해자 검사가 사직하면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를 당시 피해 여검사가 원해서 감찰이 중단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현직 검사의 실명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익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해서 내부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환경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입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면제된다면 오히려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 최대 25%를 매기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작지 않겠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수출은 81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인데요. 이번 자동차 관세 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이 되면 인건비의 2배 이상인 관세 25%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가능성은 적지만 우리나라만 관세국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최대 8% 줄고 무역 수지는 11조 원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5개국 국가 전체에 부과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4% 줄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총생산 감소폭은 7%로 커집니다. 반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우리나라도 관세 면제가 된다면 유럽연합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총생산이 4% 늘어나는 반사 이익도 예상됩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서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 출장 결과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FTA 개정 협정 등 양국 교역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대해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보고서가 제출된 뒤 90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짓게 될 텐데 만약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 정부도 합동대책회의를 열었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간 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고 최종 조치 전까지 미 정부와 의회, 관련 업계에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뒤 석 달가량 하락세를 유지하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 15일부터 연이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지난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부진으로 1월 수출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석 달 연속 떨어진 건데요. 특히 주력 반도체인 D램 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82.95로 한 달 전보다 1% 하락했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으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미끄러졌습니다. 전기, 전자기기 물가 급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 전자기기 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합금철 등 제1차 금속 제품과 화학 제품도 부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악화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D램 물가는 무려 15% 가까이 하락해 7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석 달 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광산품 물가가 상승해 전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YT의 조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은 했는겨? 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있는 징계안건에 대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고 또 필요한 의안상정 안건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간담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된 징계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에 회의 전체회의 열면 그 이후 그날 결정 받은 것 그 이후의 절차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안건은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징계 안건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늦어도 2개월까지는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 종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까지 정해가지고 윤리위원장에 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가지고 상정하고 자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징계 회부하는 지 맞다가다 하면은 그 안건을 갖다가 징계심사소위원회 회부하게 됩니다.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다시 윤리특위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 의결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되게 되면 다시 국회의장에게 송부하게 돼가지고 국회의장은 그 내용을 갖다가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처리합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시간은?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징계 범위나 일정을 하나도 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상정 안건을 갖다가 확정하려고 그랬더니 8건만을 다룰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3건만을 우선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2월 28일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하는 윤리특위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3당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 개최를 갖다가 결정하게 되고 국민의 관심과 의혹을 갖다가 의식하고 발빠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 윤리위에서 5.18 망언 3인방의 징계안 상정이 불발됐죠. 자,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5.18 망언에 대해서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첫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 언급에 한국당 반발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추은호 YTN 선임 기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함께 여야 정치권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입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이자 헌정질서의 근간이 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뜻을 같이하며 환영합니다. 불난데 기름 붓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좌파 정권 때 나왔던 얘기죠.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이것도 전 좌파 정권 때 나왔던 얘기죠. 이쯤 되면 정말로 막가자는 거고 대국민 막장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지금 한국당 포함해서 야당의 반응까지 듣고 오셨는데 색깔론 지역주의로 지금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문재인 대통령 이 5.18 망언 관련해서 공식 언급, 어제 첫 공식 언급이에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이제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 회의인데 보통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한 2건 내지 3건 정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는
유독 이 문제만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5.18 망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엄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논지를 보면은 그 5.18 망언은 크게 이제 그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다. 그리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3.1운동과 4.19 민주 항쟁만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60항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0항쟁이 있기까지는 5.18 민주화운동의 그 싹을 낳았고 그게 또 60항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현행 헌법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고 또 헌법 전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은 헌법 정신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5.18 광주항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북한군이 와서 공작한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우리 민주화 운동과 또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그 발언이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대통령의 엄중한 이런 상황 인식 때문에 어제 이제 첫 공식 석상에 발언이 나왔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국당 지도부에서 사실 이 5.18 발언이 나왔을 때 역사의 다양한 해석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면 비판 얘기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역사의 다양한 해석이라는 부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의 다양한 해석이라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때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5.18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뭐 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5.18 문제는 정리가 된 문제예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도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혐오를 주거나 이런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컨대 독일에서 만약에 나치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유대인 학살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표현의 자유일까요?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나 역사의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5.18 문제는 전 국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진보 보수 정권을 거쳐오면서 법적인 검토 그다음에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이게 진실과 사실로 이미 확정된 문제이고 또 법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특별법 만들어서 유공자로 예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뒤집고 이걸 부인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느냐? 저는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거는 역사를 퇴행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이것까지 다양한 해석의 범위에 집어넣거나 표현의 자유를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5.18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곡 발언 처벌하자 국회에서 이런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보셨지만 지금 사당은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한국당 반응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정영기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참 나쁜 대통령, 불난데 기름 붓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행 헌법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거기서 촉발된 민주화 열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이후 과정에 과거 보수 정권에서 5.18에 대한 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것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이 보상법이라든가 특별법을 만든 것들도 다 국회에서 만든 거고 또 보수 정권 하에서 진행이 됐던 일들입니다. 그 과거에 스스로 했던 일들 자체를 외면하고 부인한다는 것, 자기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 또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과거 보수 정부에서 판단한 것조차도 부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되돌리고 한다는 것은 아마 자유한국당
당직자 정책위의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과연 적절한 발언인가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역사 왜곡 프레임을 청와대가 씌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 왜곡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운다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물론 뭐 모든 의원들이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선 그분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없는 역사 왜곡 프레임을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특히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 전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울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대통령이 저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 왜곡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당 일부에서는 그게 잘했다고 또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도 그러고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도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왜 왜곡된 프레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뭐 얘기하고 또 이게 일부 의원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당의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 지도부라도 선을 그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뭐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와서 그런 극우적인 발언을 하거나 5.18 부인하는 발언을 하면 할수록 그건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본인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지 않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대통령에서 공격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얻어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의 발언 언급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절제된 언어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그 이른바 이제 5.18 망언을 한 이 세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직접 언급은 안 만약에 했고. 직접 언급을 했으면은 정말 이게 그 아주 여야 간의 정쟁이 될 수도 아주 있는데, 심각하게 충돌하는 그런 예. 지점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 하나랑 그리고 그 지금 일부 여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부정 처벌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역사처벌 부정법이 필요하냐 않느냐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뭐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많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정말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공방이 있을 수 상당히 있기 많이 때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지금 한국당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전당대회는 치러야 하는데요. 어제는 텃밭은 대구를 찾아서 2차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야유와 환호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누구를 향한 환호고 누구를 향한 야유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마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1,300만 표를 이기면 안철수와 유승민을 지지했던 정치 성향 920만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세훈이라는 표가 김진태에 묻혀버렸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야유와 고성 때문에 김 위원장도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저를 윤리위에 흡입시키는 것에 대한 좀 서운한 감정이 아니었나. 그렇더라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바늘방석이었고. 네, 김진태 의원도 바늘방석인.
어제 김병준 위원장 야유에 이제 버럭하는 모습도 저희가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저 전당대회 현장만 보면은 김진태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요. 현장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아주 극렬하게 적극적으로 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와요. 아니면 예. 동원해서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게 전체 판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런 모습이 오히려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전달됨으로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낸 요소가 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도 성향이나 아니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 같은 경우 저런 모습이 보기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투표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저런 모습에 취해가지고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당선될 가능성도 있죠. 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위기가 전체 당을 대표한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너무 나가신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저거는 도리어 어찌 보면 역풍을 맞아가지고 저 모습을 보고 너무 싫어하는 보수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 오시는 분들 보면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김진태 후보를 옹호하고 또는 지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구구적인 성향의 그런 분들이 가서 저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전체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예. 정말 누구를 위한 지지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 지지하시는 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당이 그렇게 망하는 꼴, 뭐 망한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지나치니까 어느 정도 예. 당이 그렇죠. 발언 당이 일정 주셔야 부분 됩니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그냥 저렇게 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절제하시고 자제하는 게 좋다. 예. 그래야 결국은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한국당도 지금 새로운 당대표 뽑아서 새롭게 일신하고자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 북미 정상회담 날짜랑 같아서 흥행에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며칠째 그렇죠, 며칠째 다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득일지 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그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구 경북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치의 원류다라고 할 수 네.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그 김진태 후보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많이 모인 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물론 아시다시피 김병준 위원장도 경북 고령 출신입니다.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고령 출신이고 또 대구 상고를 나왔을 정도로 이렇게 대구에 뿌리가 있는 분인데 물론 보수 정치를 하지는 않았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십니다만은 김병준 위원장도 고향에 와서 이렇게 대접을 받을지는 네. 본인도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 굉장히 강했을 네. 겁니다. 그래서 한 70초 정도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장면도 나왔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그 보수 요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보수가 이렇게 그 흐트러진 모습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동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과거로 회귀하는 극우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비단 밖에서 보는 정치를 보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또 우려 섞인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최준봉 교수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전당대회 현장은 이렇게 뜨거운데 사실 대구 쪽에서 저희 어제 와이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구 쪽 그리고 또 60대 이상에서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5.18 망언이 기폭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극우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이 반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TK 지역에서마저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일은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역사 자체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까 추은호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60 그 항쟁 전국적으로 그건 TK뿐만 아니라 부산, TK 모든 지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하고 호언철폐하라고 주장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이 5.18의 정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부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채택하시고 합리적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가꾸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극우적 성향으로 갈수록 국민적인 어떤 심판을 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저는 그런 지지도에서도 충분히 나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TK, PK 이 지역을 떠나서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확정되고 결정되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흔드는 것은 결코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어제는 현장 분위기 때문인지 김진태 후보가 좀 힘을 받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당대표에서 떨어지면 이 최고위원으로는 못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합니까? 아예 별도 선거입니다. 네.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당 대표 선거는 3명이 나와서 3명 중에 한 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단일성 지도 체제인데 최고위원은 지금 당 8명이나 후보가 나왔죠. 8명 중에서 4명을 뽑습니다. 그중에 네. 반드시 여성이 1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청년 최고위원은 그 젊은 층 중에서 하나 예. 뽑아야 되는데 그 4명이 지금 후보가 됐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선출이 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표와 청년 최고위원 합쳐서 최고위원 5명을 뽑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 최고위원, 이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분 이름이 오늘 그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김준교 후보인데요. 이제 막말에 가까운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며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중국에서는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벌써 막말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삐처리까지 했거든요. 네, 그건 정말 담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정말 정치를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길래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수는 품격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언어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런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저자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쓰고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정치를 하겠다는 청년으로서의 미래의 어떤 미래 정치,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정치를 해왔던 막말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미래 정치를 하겠다는 청년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네. 저는 그 문제에서 너무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예. 저도 심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방송에서 그런 말을 예.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잘못 배웠다 정치를. 정말 청년으로서 비전을 보여주려면요. 우리 정치가 잘못한 부분들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합리적인 비판도 하고 비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국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비판을 해야지 저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하면서 대통령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예. 지지를 높이는 방법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준규 후보는 독특한 이력도 좀 맞습니다.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2008년도에 18대 총선에도 출마했어요. 아, 총선에 출마했는데 네. 그 당시 자유선진당 후보로 광진 예. 갑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고요. 네. 또 하나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는 2011년도에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SBS의 짝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모태솔로라는 걸 가지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 선택을 못 받고 말았는데 그런 네. 여러 가지 경력들을 보면 특이한 경력이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품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표현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치를 하시려면 그런 품성도 좀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품격 있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수의 품격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언어의 품격부터 먼저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 지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내 자정의 목소리와 또 광주 망언에 대한 사과의 발언들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윤주 앵커가 이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욕설은 물론 막말까지 난무하자 당내에서조차 급진 우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좀 데리고 당 나가달라 외쳐서 당 서관 뒤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던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도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얼마 전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
후배 하나가 술이 이만큼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호남에 계신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얼마 전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던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 16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 시민들께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게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면서 권 시장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당의 급진 우경화는 보수의 몰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였는지 투표로 증명해줘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네. 5.18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망언, 용납 못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한국당 내에서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최고위원 후보에 오른 조대원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김진태 후보 데리고 당을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많은 야유를 또 현장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대원 후보도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한번 이력을 찾아봤더니만은 육사 대위를 나온 대위 출신이더라고요. 대위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고향이 보니까 경북 영천이더라고요. 그렇죠. 고향에서 와서 이런 솔직한 발언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거기다 청중들이 대부분 태극기 부대가 많은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그래서 어제 용기 있는 상당히 발언을 했지만은 그것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호응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선관위로부터 지난 대전 합동연설에 그런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주의 조치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으로만 보면은 그래도 아직 그 보수 정당의 좀 변화의 움직임은 조금씩 있는 것 아니냐? 아직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나가달라 이 김진태 후보 데리고 나가달라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뭐 경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망언한 당사자들에 대한 한국당 움직임은 좀 없어요. 미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보면 아까 조 후보가 그런 발언했다고 해서 이 선관위 경고를 받았는데 망언한 분들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자유한국당 선관위가 물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그럼 경고를 하고 자꾸 저렇게 5.18 망언을 하거나 5.18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는 건 좋아요. 자기가 대표가 돼서 어떤 일을 하겠다.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5.18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을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건 뭐 명단을 밝히라고요. 이런 얘기가 계속 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저는 좀 황당하고 웃기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대표로 나왔으면 최소한 지금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당을 어떻게 해서 잘 살려가지고 총선에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꾸 당에 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선관위가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나만 왜 경고하고 당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저런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을 그어야 된다. 그것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합동연설회 대구에서 치러졌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추은호 선임기자 얘기를 해줬는데 자, 3명의 당권 주자들 서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가 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필승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품격 있는 선비의 고장 대구 경북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경제 정책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당당하고 확실한 진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오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박 논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탄핵 총리로는 수도권 필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나 김진태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분 가운데서 지금 탈박을 선언한 후보가 오세훈 후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서 어디까지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었거든요. 어제도 탄핵 총리로 가면 수도권 이 총선은 참패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유심히 보시면은요,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합니다. 네. 연설문도 저도 다 꼼꼼히 다 봤는데 네, 이유는 반대입니다만은 언급을 합니다. 두 후보는 언급합니다. 예. 황교안 후보 경우에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도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전혀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을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전략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문제보다도 예. 황교안 후보가 지금 추구하는 보수라는 것은 보수는 네. 과거에 박정희, 박근혜로 내려오는 것이 또 이제 이데올로고는 김기춘 전 장관으로 비서실장으로 나타났던 그 보수라는 다른 보수다. 나는 황교안식 보수는 그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 맞고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예. 보수지 개발 독재라든가 아니면은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그런 보수는 아니다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점에서 저는 상당히 황교안식 보수가 어떻게 진행될지 네. 상당히 주목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 이번 전당대회 지나고 외연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유승민 대표 계열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김진태 후보는 이렇게 오지도 않는다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구애를 하냐. 이 태극기 부대 쪽으로 가야 된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주장에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김진태 후보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은요. 자유한국당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탄핵 정국에 비판받았던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자고밖에 안 들려요, 저는. 지금 5.18 문제도 이렇게 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근저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개혁 보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된 보수의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고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탄핵은 이미 국민적 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 법률적 심판 다 받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부정해가지고는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지고는 도저히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넘어서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 얘기 안 한 것도 저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친박 프레임에 갇혀보세요. 황교안 전 총리가.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외연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어제 이제 오세훈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얘기는 했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대구잖아요. TK 지역이고. TK 지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일정은 끌어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잖아요. 네. 그거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국민적 심판을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그걸 끊어안자고 하는 순간 다시 퇴행적 퇴보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개혁적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의 이제 개인 의견이셨고요. 예, 네, TK 민심인제 누구한테 향하고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한국당과 TK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PK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얘기인데요. 창원 그 경남도청에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 여당이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충분히 그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지금 구속된 이후로 오히려 그 여론조사를 보면 PK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역전하는 민주당이 더 자유한국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초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들의 결집한 거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보다 더 PK 지역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몇 가지 요인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제 동정심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 홍준표 전 지사 경우에는 구속을 안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는데 김경수 지사만 구속하느냐, 이런 동정론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초기에 제기했던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보복 판결이다라는 그런 보복 프레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먹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 참원에서 그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것도 그 탄력을 좀 받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창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원에서 연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부산을 방문했던 거,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김경수 지사의 공약이 1호였던 서부 내륙 그 고속철도, 그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포함된 거, 이런 것들이 PK 민심을 상당히 달래고 우호적으로 돌이키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경남도청에서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민주당이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또 적잖게 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두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고 김용민 변호사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저는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논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변호사든 법률가든 법학 전문가든 그런 분들이 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볼 때 이 1심 판결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됐다, 그거에 대해서 뭐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1심 판결문에서 법학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김 지사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거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에 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추은호 YTN 선임 기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는 경호와 의전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르면 오늘부터는 의제 협상을 위한 양측의 접촉도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현재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베트남 외무성 앞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 오늘은 지금 강정규 기자가 서 있는 베트남 외무성으로 갔다고요? 네, 어제는 숙소 안에서 최종 의전 계획을 짰는지 늦은 오후가 돼서야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현지 시각 아침 8시쯤 숙소를 나선 뒤 제 뒤로 보이는 베트남 외무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 일행은 이곳에서 약 2시간가량 머문 뒤 다시 숙소인 영빈관으로 돌아갔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여러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당국과 의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부장 일행의 동선을 보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의 숙소는 베트남 정부 영빈관 근처에 있는 소피텔 메트로폴과 멜리아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그 주변의 오페라 하우스를 북미 양측이 함께 둘러봤던 만큼 이곳에서 두 정상의 공연 관람 등이 예상되는데요. 김 부장 일행이 그동안 회담 장소로 거론돼 온 국가 컨벤션 센터에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 부장 일행이 하노이 북부 산업도시 박린성과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의 철도역을 시찰했던 것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참매 1호를 이용한 하늘길뿐만 아니라 경제 시찰을 겸한 육로 이동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의전도 관심이지만 북미 간의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 이 의제 협상도 관심인데 오늘 미국 의제 실무팀 하노이에 도착한다고요? 네, 현지에서는 이르면 오늘 미국 측 의제 협상팀이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거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파견 명단에서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외교소식통은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를 비롯한 실무진이 먼저 하노이로 온다고 전했습니다. 웡은 앞서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평양으로 날아가 사흘 동안 북측과 비핵화 의제를 논의했던 인물입니다. 북측의 하노이 현지 협상 상대로는 박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꼽히는데요. 이처럼 낮은 단계의 실무 접촉으로는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비건과 김혁철, 북미 양측의 특별대표가 아직 추가 협상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8일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연락관 교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합의까지 이른다면은 북미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CNN 방송이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미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진전된다면 미국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끄는 연락관들을 북한 내 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미가 이번 주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보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인 영변 플러스 알파에 상응해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등 체제 안전 보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북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싱가포르 선언 4개항 가운데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연계된 사안입니다. 북미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른다면 70년 적대 관계를 끝내고 국교 정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제재 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북한이 연락관 교환을 동력으로 충분한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대구 포정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5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1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6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1, 2층에는 식당 등 상가가 들어서 있고 5층 위로는 1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많은 주민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욕탕에 있는 4층 계단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또 이견만 확인한 채로 헤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여야 3당만 따로 회동할 예정인데 입장차가 워낙 커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 국회의장 중재로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시간 정도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국 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한국당은 최소한의 명분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꺾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중간에는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5.18 망언 논란도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4시에는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만 따로 회동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오후 2시로 예정된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죠. 연설회와 토론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연설회였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상에 오르려 하자 일부 당원들은 강한 야유와 항의를 보냈습니다. 어렵사리 마이크를 잡은 김 위원장이 끝내 버럭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한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한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당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막말과 고성의 장이 되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진인 김무성 의원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은 결국 이를 그르치게 된다며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막말 대잔치로 극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김진태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욕설과 야유를 퍼부은 것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마음이 불편하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품격 있는 응원을 부탁한다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중심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위독하다, CCTV가 설치된 방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건강이나 수감 생활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박기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CCTV로 24시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독방에 수감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끊이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위독설입니다. 최근엔 건강 악화로 몸무게가 30kg 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물론 일반인도 박 전 대통령과의 면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접견 거부 신청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또 거부를 하시고. 결국 법무부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확인을 요청했고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몸무게나 혈압에 큰 변화가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 진료를 나간 적은 있지만 모두 허리나 무릎 관절 통증 때문이고 내과나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진료는 없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포착된 건 3차례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두 위독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병원 측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컨디션이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시면 진료 보시러 오겠다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시지 구급차 실려서 오시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유영하 변호사도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위독하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지 못해 간접적으로 확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볼 근거는 미약한 겁니다. 그러면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요? 일단 구치소의 일부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현행법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CCTV로 수감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당시에는 CCTV가 있었는데 사흘 뒤인 4월 3일 철거됐습니다. 구속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자해 등을 우려해 입감 초기에만 CCTV를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수감시설의 경우 보안이나 사생활 문제로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확인을 시도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위독설이나
CCTV 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얘기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포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들이 온라인과 SNS에서 뉴스로 둔갑해 여론을 왜곡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전체 50페이지로요. 저도 이렇게 직접 뽑아서 출력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이 자료에 담긴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의 부록으로 실린 내용인데요. 방송 제작자에게 권고사항을 실제 사례로 설명한 것입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자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이어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며 대부분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남녀 그룹에서 모두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예쁜 아이돌을 줄이라는 것이냐며 문화 검열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내용이고 방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진선미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진선미 장관은 여성 전두환이냐, 군사 독재 시대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라고 지적하고 나섰고요. 네, 사실은 지금 또 다른 건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지금 이제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난 11일에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을 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불법 사이트 차단에 지금 나섰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인터넷 검열이다라고 지금 비판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네.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싶은데 이쪽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것도 죄냐. 바바리면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할 참이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HTTPS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과 맞물려서 인터넷 검열도 모자라서 문화 검열까지 한다면서 일부에서 정부 비판 논리를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목적은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방송을 기획하는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 검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참고 자료로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일까요? 여러분도 직접 자료를 전체로 읽어보고 판단하면 어떨까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자료 목록에서 아주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70cm 깊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지 12분 만에 수영장 이용객에게 발견이 됐는데요. 안전요원이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 안전 관련 시설은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예,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호텔 수영장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휴일인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사고가 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이모군이 의식을 잃고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수영장 이용객이 발견한 건데요. 이용객은 이군을 물 위로 올린 뒤 안전요원을 불렀고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군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이군은 물속으로 들어간 지 12분 만에 구조됩니다. 이군을 발견한 이용객은 처음에는 이군이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한참 지나 같은 장소로 돌아와 보니 그대로 있어서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앞서 말했습니다만은 수영장 깊이가 70cm밖에 안 되는데 초등학생이 지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무슨 이유였는지 확인은 됐습니까? 네, 이군이 있던 수영장은 유아용으로 키의 절반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견 당시 물 위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군 왼팔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에서 물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수영장 벽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더 들어간 공간에 설치한 금속 파이프 2개가 계단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바닥면과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높이는 15cm로 공간은 충분한 편입니다. 하지만
파이프에서 벽면까지 거리는 6cm에 불과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6cm 공간이면 팔이 끼어도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이군이 당황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경찰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이군 팔이 낀 계단이 설계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다면 수영장 안전요원이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당시 안전요원이 왜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안전요원은 이용객이 소리쳐서 알리기 전까지는 사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영장 위 구름다리에서 살피고 있었는데 이군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수영 강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습 중이어서 사고 당시는 강습 중이어서 사실상 한 명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상업용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2명 배치돼야 하고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감시탑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구름다리가 감시탑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수영 강사가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의식을 잃은 이모군 상태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폐에 물이 찼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사람이 많은 수영장에서 누군가 일찍 이군을 발견했다면 상태가 나쁘지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어른보다 월등한 회복력을 보여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족들은 이군이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대전시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서 손 의원 고발장에 적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목포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2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 걸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생명을 빼앗는 것이 끔찍한 잘못이라는 신념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오늘부터 서대문 형무소에서 특별 전시가 열립니다.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다 고초를 겪은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라 3.1운동에 참여한 평범하고도 특별한 이들의 기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수영 기록 카드입니다. 3.1운동 1주년을 맞아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구타당해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15살 소년부터 60대 노인까지 3.1운동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1919년 12월 서대문 형무소에는 수용 규모의 6배에 달하는 3천여 명이 갇혔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것이 우선 확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남녀, 노소, 그다음에 신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픔에 죽음으로 항거한 매천 황현 선생이 남긴 절명시도 원본 모습 그대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죽기 전 쓴 시에는 글하는 사람 구실이 어렵기만 하다면서 겨우 자결할 뿐이니 부끄럽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현 선생의 순국 정신을 기리며 만해 한용운이 쓴 시도 100여 년 만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일왕을 노리고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가 남긴 선서문에는 조국을 위한 결의가 담겼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낸 편지와 김구 선생이 돈을 보낸 영수증까지
거사의 뒷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친필 원고와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의미 깊은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립니다. 100년 전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그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 이 10옥사, 12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 전시 공간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문제로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원본은 개막일과 3.1절,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빈차 털이를 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깊은 밤, 한 남성이 수상쩍은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곧이어 화물차 조수석 문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차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31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가위로 문을 따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이런 수법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4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 곡성 50대 농장주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광주에서 5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흘 전 신고된 59살 A씨의 실종에 김 씨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용의자 김 씨 차량 동선을 추적한 결과 김 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 키위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법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돼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약품이 아닌 식품과 뇌전증 환자들이 가장 사용하기를 원하는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2,000가구 이상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 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민간 임대와 달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2,000채는 서울시가 1,500채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 500채는 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하게 됩니다. 남자 프로농구 10개 팀 감독 중에 가장 젊은 감독은 우리 나이로 45살이 된 LG의 현주엽 감독입니다. 그런데 선두를 달리는 현대모비스에는 현주엽 감독과 동갑내기인 현역 선수 2명이 있는데요. 둘이 합쳐 90살, 우승을 꿈꾸는 코트의 큰형님들을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시작된다는 중년의 나이. 여전히 탄탄한 몸으로 코트를 질주하는 45살 큰형님 아이라 클라크와 문태종입니다. 이제 몸에 좋다는 약도 빼먹지 않고 보양식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나이입니다. Omega-3 vitamins, what's the vitamin for like your knee joints? I take that, and of course my aunt always makes samgyecheon for me. 클라크는 지난달 대체 선수로 한국 무대를 밟으면서 문태종의 최고령 현역 선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4년 전 라거나와 함께 모비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감동을 재현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2014-15 season, I kind of had similar role, as to come in and help Ricardo, back him up, give him much needed rest whenever he needed.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두 베테랑의 풍부한 경험이 챔피언 결정전 같은 단기전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실한 훈련 태도와 몸 관리로 팀 분위기를 다잡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Because I heard he wasn't playing, so I was a little concerned about that. But when he came, I saw that he's in great shape. 경기에 나설 때마다 최고령 출전에 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문태종과 클라크. 둘이 합쳐 90살 큰형님들의 힘찬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YTN 허재원입니다. 서울은 한방눈이 그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를 기해서 강원도에 남아있던 대설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고요. 이 지역에 내리고 있던 눈도 비로 바뀌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하늘이 개겠는데요. 다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내린 눈이 쌓여 있어서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보행자들은 낙상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유입되고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충남 당진은 5.5cm, 홍성 5.3cm, 수원 3.9cm, 서울 3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역부터 눈과 비가 그치기 시작했는데요. 강원도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눈과 비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면서 저녁에는 전국적으로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문이 될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7시 46분에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최근에는 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팀 동료들의 부상 때문인데 곧 케인이 돌아올 것으로 보여서 손흥민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기자와 해외 축구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